나는 그 집에서 이름이 없었습니다. 정숙이라고 불린 건 결혼식 날 단 하루였고 그 뒤로는 애미야, 그거 좀 해라라는 말로 불렸지요. 처음엔 그게 며느리로서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름은 친정에 두고 오는 거라고. 하지만 그게 존재를 두고 오는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 집에 부엌에서, 마당 끝 장독대 뒤에서, 그리고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 옆에서 그렇게 천천히 지워졌습니다. 1968년 늦가을, 나는 21살이었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 20년 넘게 살던 고향을 떠나 영천이라는 낯선 고을의 종갓집으로 시집을 왔지요. 종갓집, 말만 들어도 엄숙하고 무거운 집. 기와 지붕이 여러 겹으로 겹쳐진 너른 대문을 들어서며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가 잘 살아야 한다. 내가 가족 얼굴이다라고 하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혼례를 올린 그날 사람들은 정숙이 팔자 폈다고 했습니다. 신랑 준호는 마을에서도 점잖고 고지식하다는 평이 자자했고 시댁은 땅도 넉넉하고 재산도 있다 하여 친구들조차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지요. 하객들이 돌아간 후 나는 남편과 처음 둘만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무표정한 얼굴이 어색해서 일부러 먼저 말을 걸었지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 밤 나는 신부옷도 벗지 못한 채 모서리에 앉아 한참을 그 등의 곡선을 바라봤습니다. 이불을 덮고 나서도 눈을 감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계속 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말을 하겠지. 조금 더 익숙해지면 웃어주겠지. 그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친정엄마는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혼처니 잘 살아보라는 말도 덧붙였지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신랑의 무뚝뚝함도 아무 말 없이 담뱃불만 붙이고 있는 모습도 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인연의 일부분이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혼례 직후 며칠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매 끼니를 차릴 때마다 옆에 서서 국간장의 비율을 알려주셨고 마을에 나가서는 우리 며느리는 손끝이 야무져요라며 나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지요. 아직 낯설고 겁나던 부엌이 조금은 내 자리가 되어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장에 나갈 때 나가 뭐 먹고 싶니? 물어주셨고 각 구운 찐빵을 사다 주며 너무 야위었어. 많이 먹어 하시던 그 말투는 지금 생각해도 속이 뜨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엔 나름대로 작은 행복도 있었습니다. 시댁 마당은 넓었고 봄이면 살구꽃이 피어나 하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마당 끝에 놓인 장독대 위엔 고양이가 올라앉아 졸기도 했고 닭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모이밭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내 자리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된장국을 끓이며 불쏘시개를 챙기고 아궁이 앞에 앉아 있을 때면 어쩐지 내가 이 집안의 한 축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었지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반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말투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얼굴도 곱고 손재주도 있는데 왜 그런 복은 없을까?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어느 날은 어미가 복이 있어야 아이도 오는 거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제삿날마다 더 무거운 일을 맡게 되었고 종가의 크고 작은 일들은 언제나 내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집안에선 여전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늦게 들어왔고 가끔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반갑게 오늘 장에서 뭘 사오셨어요? 묻자 그는 별거 없어 하고는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가 벗어놓은 옷에서 풍기는 담배 냄새를 맡으며 부엌에서 그저 쌀을 씻었습니다. 물속에서 튀어나오는 작은 기포들처럼 내 마음속에도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선 나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숙이 내가 조용하고 순해서 내가 참 마음이 놓여요. 하지만 집안에선 된장을 너무 싱겁게 끓였구나. 장독대 뚜껑이 한쪽으로 기울었더라는 핀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런 말씀도 배움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은 지적을 넘어선 경계이자 거리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독대 뚜껑을 닫다 손가락을 찌은 채 식탁에 앉았더니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가 이런 일로 몸을 다쳐서야 되겠냐?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책망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날 밤은 손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은 채 아궁이 앞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나는 좋은 며느리로 보이기 위해 조금씩 내 안을 비워냈습니다. 말대꾸는커녕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었고 사소한 실수에도 내가 왜 그랬는지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가 서툰 아내라 욕먹을까봐 더 열심히 다려놓은 남편의 셔츠에도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진심이 닿겠지라고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말에 웃으며 대답하던 나도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지요. 약초를 다리고 기도원에 끌려가고 밤마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 발을 담그며 아기야 와줘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창밖에 나뭇가지 하나도 날 반기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전했을 땐 그래 한마디뿐이었지만 그것마저도 기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색하셨지요. 역시 우리 며느리는 할 줄 아는구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칭찬인지 채찍인지 모를 그 말이 그날만큼은 참 달게 들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뭔가 달라질 거라 믿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나도 다 변할 거라고. 배가 불러오자 마을 안악들이 찾아와 손을 어루만지며 아들이면 좋겠다 말했고 시어머니는 미역국에 닭 한 마리씩을 넣어주며 너도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게 됐구나 하셨지요. 저녁마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시어머니가 원하는 아들이길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 기대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해 겨울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미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손, 새끼 손톱만 한 입술, 엄마를 찾으며 우는 소리가 얼마나 또렷했는지 몰라요. 간호사가 따님입니다 말했을 때 나는 기쁨에 목이 맸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내 뱃속에서 무사히 나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병원 복도에 있던 시어머니에게 태어났어요. 건강한 딸이에요 하고 말했더니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다음엔 잘 되겠지. 그 말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 탄생 앞에 웃지 못한 시어머니 그 등 뒤에서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나의 하루는 더 분주해졌습니다. 젖을 먹이고 아이를 안고 틈틈이 된장국을 끓이며 장독대를 닦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미영이를 안아주는 일도 드물었지요.
한 번은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 병원에 데려가야 했을 때 그는 혼자 갈 수 있지? 하고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미영이를 안고 밤을 새우며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넌 괜찮아. 미영이가 100일을 넘기던 무렵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을 나 혼자 준비하게 했습니다. 아가, 이제는 내가 할 줄도 알아야지. 사흘 전부터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며 버텼습니다. 손목엔 물집이 생기고 손등은 칼자국으로 얼룩졌지요. 남편은 그 모든 과정을 모르고 있었고 그날 밤 미영이를 안고 부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불 꺼진 마당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내 안에는 쌓인 눈처럼 아무 말도 없는 체념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마을 잔치가 있던 날 시어머니는 아이 돌보느라 힘들겠다며 나를 집에 남기고 혼자 나갔습니다. 돌아온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그러더라. 미영이는 정숙 안 닮고 준호만 닮았대. 그래서 다행이라 했지 뭐냐. 그 말이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멍울처럼 남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 엄마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단다. 하지만 아이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했고 손을 뻗으며 엄마라고 부를 때면 세상이 다 내 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한 미영이가 손수건을 들어 내 얼굴을 닦아주더군요. 그 작고 따뜻한 손끝에 나는 또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었기에 나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면하고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하더라도 내게는 미영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자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온기. 딱 하루만 더라고 매일 밤 다짐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티며 나는 미영이 엄마로서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3살이 되던 해 나는 두 번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늦겨울이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대문을 흔들고 눈발이 땅 위에 바짝 내려앉던 날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요. 두 손으로 배를 가만히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병원에 다녀오고 초음파 사진을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먼지 자욱한 산길에서도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길을 몇 번이고 돌아보며 이 아이는 잘 버텨줄 거야 속으로 중얼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기운이 도나보다. 그녀는 미영이가 딸이라며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실망했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아들일 거야. 내 얼굴에 달이 떴다, 아가. 그 말이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이 온전한 자격이 되려면 어쩌면 이 아이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장독대 뚜껑을 닫을 때도 불쏘시개를 들고 아궁이 앞에 앉을 때도 배를 감싸 안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미영이도 엄마 어디 아파? 하며 걱정할 정도였지요. 남편에게도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엔 꼭 잘 지켜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는 책을 덮으며 짧게 말했지요. 그래, 몸 조심해. 그 말은 다정함이 아니라 형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저 책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나에 대한 애정은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영이가 감기에 걸려 밤새 기침을 했고 나는 아이를 등에 업고 약을 사러 읍내 약국까지 다녀왔습니다. 날은 어두웠고 발밑엔 얼음이 살짝 녹아 미끄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장독대 옆에서 넘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가 바닥에 나뒹굴고 순간 허리부터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지요. 배에서 미세한 싸늘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피가 맑은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궁이 약한 편이시네요. 이번엔 좀 더 조심하셨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미영을 낳았을 땐 그래도 젊다는 말이라도 들었는데 이제는 조심하지 못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나흘 만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상을 차리며 말했지요. 아이 하나 낳고 그 다음을 못 지킨다니 그건 여자로서 복이 없는 거다. 내 팔자가 그런 걸 어쩌겠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앉아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씹어도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혹시 나한테 실망한 거예요?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실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 말은 무관심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슬퍼할 줄도 위로해 줄 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그냥 아이 낳는 몸뚱이였구나. 사람으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의미가 없었구나. 다음 날부터 내 할 일은 더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몸이 약한데 뭐하러 방에서 쉬고 있냐? 앉아있으면 기운이 돌아가게 마련이다. 그 말에 나는 다시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영이는 어느덧 말을 또박또박 하기 시작했고 내가 아픈 걸 느끼는 듯 자꾸 내 손을 붙잡고 엄마 안 아파요? 물었습니다. 그럴 때면 미영이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아이는 그 집에서 내가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손가락 하나에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서서히 부서지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쓸모 있는 사람이기를 강요당하는 한 명의 일꾼이 되어 있었지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을 다녀오시더니 정수가 이에 좀 보거라 하며 문간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 낯선 웃음. 그녀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안녕하세요. 저는 영이에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작고 맑은 얼굴, 치맛자락을 꼭 쥔 손끝, 그리고 웃을 때마다 입가에 생기는 조그만 보조개. 나는 반사적으로 어서 오세요 하고 답했지만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내 살갗을 스치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먼 친척인데 일이 좀 생겨서 잠시 우리 집에 머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정수가 너도 손이 부족했잖니. 아이 돌보랴 살림하랴 혼자 힘들었을 텐데 잘됐다 하며 당연한 듯 영희를 부엌에 앉히셨습니다. 나는 속으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러네요, 어머니. 덕분에 좀 숨통이 트이겠어요. 영희는 처음엔 정말 순했습니다. 밥상도 나르며 언니 제가 도울게요. 미영이에게도 미영아, 이모가 책 읽어줄까? 하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나는 그런 영희가 고마웠습니다. 장을 보러 나갈 땐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돌아와서는 나란히 앉아 감자를 깎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지요. 영희는 아직 혼사 얘기 없니? 하고 물으면
그 아이는 요즘 세상에 어디 그런 게 술술 풀리나요 하고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처음 느꼈던 서늘함이 내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당 끝에서 준호와 영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둘이 마주보고 앉아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영희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웃고 있었지요. 그 장면을 본 순간 나는 두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본 준호는 멀뚱히 서 있다 자리를 떠났고 영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수십 번, 수백 번 스스로를 설득하며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며칠 후 또 한 번 자라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요즘 국 끓이는 게 예전만 못하더라. 영희한테도 좀 맡겨보자. 젊은 입맛에 맞게끔 해야지. 그 말은 처음이었어요. 부엌은 늘 내 자리였고 제삿날 상차림도 김장철 배추 절이는 것도 내가 책임졌던 일인데 갑자기 그 자리에 영희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저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그날 이후 영희는 점점 더 깊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방에서 나오고 저녁에는 준호와 나란히 마당을 걸었습니다. 내가 말을 건네면 네 언니하고 대답은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시어머니는 영희가 참 살림을 잘하더라. 영희는 성격이 부드러워서 참 조화 같은 말을 하며 나를 슬쩍 밀어내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안 대청소를 하자며 내 방 장롱을 뒤적였습니다. 바느질 상자며 옷가지가 어지럽게 나뒹굴었고 나는 다급히 달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젠 내가 뭐든 다 하는 시대는 끝났지. 이제는 분담해서 해야지. 한 사람만 애쓰면 병 나거든. 그 말은 얼핏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말투 안에는 명백한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내 몫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날 밤 나는 영희의 짐을 들고 들어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디로 옮기는지 물으려다 문득 준호가 안방 창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말없이 담배를 물고 있는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느낀 불안이 그냥 내 감정이 아니었구나. 어느새 나는 이 집에서 주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이는 그 와중에도 자라났습니다. 엄마, 오늘 영희 이모랑 책 읽었어요. 말하던 아이의 눈은 맑았고 나는 그 순수한 눈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아직은 내 자리가 있어. 미영이한테라도.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점점 좁아지는 내 자리에 숨이 턱 막히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해 봄, 나는 내가 이 집에서 있는 듯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완전히 실감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식탁의 좌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시어머니 오른쪽이 나의 자리였고 준호는 마주 앉았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영희가 시어머니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말없이 끝자리에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영희는 늘 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웃으며 그녀에게 젓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저 멸치볶음 좀 먹어봐라. 내가 좋아하던 거잖니.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놓고 조용히 물을 따랐습니다. 정수가 물 좀 넘친다. 조심하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진 뒤였고 나는 더 이상 식탁에서도 조심스럽게 숨 쉬는 법밖에 없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표정이 아니라 철저한 외면. 내가 눈을 마주치려 해도 그는 고개를 돌렸고 내가 아이 얘기를 해도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가 부엌에 들어오면 그제야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엔 그 미소가 단지 우연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향하지 않는 미소라는 걸 매번 확인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희는 이제 부엌을 자신 있는 걸음으로 드나들었고 장도 혼자 보고 왔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마당에서 장독 뚜껑을 덮고 있을 때 그녀와 시어머니가 함께 걸어 들어오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말이에요. 정숙 언니한텐 어렵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른다니까요. 시어머니는 배꼽을 잡고 웃으며 대답했지요. 맞아. 넌 어쩜 그렇게 똑 부러지니? 그 말에 나는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따지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한 채 정말이지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내 허락 없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옆 작은 창고방을 영희가 쓰기 시작했고 나는 점점 더 바깥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물을 뜨러 가다가 우연히 안방문이 살짝 열린 걸 보았지요. 방 안엔 어렴풋한 등불 아래 누군가 두 명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물동이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나를 불렀습니다. 정수가, 우리 집도 이제 식구가 늘었으니 방을 좀 정리해야겠다. 그 말은 단호했고 정리라는 말 뒤에는 분명한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바깥에서 지내고 준호는 안방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와 사는 사람이란 말인가?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내 처지가 더 초라해질까봐.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곱게 하셨고 집안 여기저기를 정리하며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손이 발이 되도록 일했고 미영이도 옆에서 장난감을 조용히 만지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영희를 안방으로 불렀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애가 바로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될 아이야. 살림도 잘하고 마음도 곱고. 그 자리에 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소개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영희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부엌 안에 앉아 끓고 있는 국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품이 피어오르다가 사라지는 그 표면 위로 내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웃고 있지도 울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주어진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미영을 재우고 나서 작은 짐 하나를 꾸렸습니다. 옷 몇 벌, 기운 신발 한 켤레, 그리고 바느질 상자. 아직 떠날 생각은 없었지만 이 집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게. 꼭 지킬게.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으로 그 말만을 되뇌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마당에 먼지들이 소용돌이치며 장독대 뚜껑을 덜컥덜컥 흔들고 있었고 부엌 아궁이의 불씨마저 바람결에 날아가듯 흔들렸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이고
미영이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불안했던 그 아침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날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정수가, 내 비녀가 사라졌어. 시어머니가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그 비녀는 오래전부터 그녀가 자랑하던 물건이었지요. 일제시대에 일본인 상인에게서 받았다며 금도금된 옥장식이 박힌 귀한 비녀. 제삿날이면 꼭 머리에 꽂고 손거울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화장대 위에 있었는데 누가 손 뗐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이미 확신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그런 짓 안 했어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찾아보자. 사람은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입은 나중에 움직이는 법이지.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모든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이 집 샅샅이 뒤져볼 거야. 종가집에서 귀한 물건이 없어졌으니 그냥 넘어갈 순 없지. 나는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영희는 뒤편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있었고 준호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먼 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내 장롱 바느질 상자 밑에서 그 비녀가 발견됐습니다. 여기 있어요. 언니 방에서 나왔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또렷했고 그녀가 비녀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내밀 때 내 가슴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런 짓까지 할 줄이야. 내가 그 정도로 궁했니? 정수가.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고 친척들이,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종갓집 맏며느리인데 저런 짓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다, 모함이다. 아무리 소리쳐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를 가해자로 정해두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은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짜놓은 판이었다는 걸 나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단 한마디. 더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워. 미영이까지 영향을 받겠어.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미영이는요?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우리 집안의 종손이다. 내가 데려갈 권리도 이유도 없어. 법적으로도 내가 유책이야. 억울하면 소송이라도 해보든가. 그 말이 나를 찢어놓았습니다. 미영, 내 딸. 내가 낳고 품고 노래 불러주고 열나면 밤새 물수건 얹어주며 지켜온 내 전부. 그 아이를 두고 떠나라니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치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는 제 아이예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등을 돌렸고 그 집의 문은 나를 향해 천천히 확실하게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미영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고 잠든 얼굴은 천사처럼 고요했습니다. 나는 작은 손을 쥐고 이마를 만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약속할게.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입을 맞추고 나왔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체온이 손끝에 남아있는 채로 나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 천조각 몇 장, 바느질 도구와 기운 고무신 한 켤레.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옷깃을 적셨습니다. 하늘도 울고 있었던 걸까요? 그 집에서의 6해. 나는 며느리도 아내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존재로 시작해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는 그림자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나는 미영을 두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눈물로 질퍽한 길 위에서 한 걸음씩 세상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날 밤 나는 여인숙방 구석에 웅크린 채 잠을 청했습니다. 두 평 남짓한 좁은 방, 바닥엔 낡은 요한장뿐이었고 창문은 바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벽지는 습기 때문에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밤이면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기침 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욕설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서울살이는 물 한 컵 얻기도 조심스러운 하루하루였습니다. 처음 일을 구한 곳은 작은 분식집 주방이었습니다. 가스불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를 휘젓고 쟁반을 들고 테이블을 오가며 수십 번 허리를 굽혔지요. 하루 12시간 서서 일하면 발바닥엔 불이 나고 밤이면 종아리에 쥐가 올라 잠에서 깼습니다. 손님들은 아줌마 좀 빨리요 하며 소리를 질렀고 사장은 내가 쉴 틈도 없이 그릇이 왜 아직도 안 치워졌냐며 다그쳤습니다. 그 속에서도 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 돈으로 방세 내고 언젠가는 미영이 데리러 가야지. 그 생각 하나로 매일 아침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식당 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손목에 무리가 오고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한 날 사장은 이런 몸으로 무슨 일을 하냐며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남은 임금이 얼마쯤 들어 있었고 그렇게 나는 해고당했습니다. 여인숙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데 문틈 사이로 비가 들이쳤습니다. 나는 그 비를 맞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찾을 수 있어. 나 아직 안 끝났어. 그 후 나는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짐 나르는 일을 하며 이른 아침마다 골목을 달렸고 점심시간엔 교회 게시판에서 소개받은 가사도우미로 여러 집을 돌았습니다. 어떤 집에선 한 달 넘게 머물렀고 어떤 집에선 이틀 만에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밥이 입에 맞지 않는다. 손이 너무 느리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사람들 말은 참 쉽게도 무겁게도 다가왔습니다. 정숙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줌마, 가정부 혹은 이모. 그들이 붙여준 그 이름들 속에서 나는 그저 보이지 않는 일손이자 말없이 웃고 말없이 물러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사람의 따뜻함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먼지를 털다 떨어뜨린 액자를 주워 닦고 잠든 아이의 이불을 살짝 덮어주며 그렇게 누군가의 하루에 스치듯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서울살이도 벌써 햇수로 5년째가 되어갈 즈음 나는 문득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고 손등엔 잔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분명 단단함이 있었고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와는 다른 눈빛이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비록 울어도 다시 일어났던 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내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지인의 소개로 한 부잣집의 가사도우미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계시는 집이고 몇몇 직원들이 함께 살림을 맡고 있으며 누군가 상주하며 식사와 간단한 돌봄을 맡아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젠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짐을 챙기며 나는 오래전 정리해둔 미영의 사진 한 장을 품에 넣었습니다. 6살 생일날 내 품에 안겨 웃고 있던 그 아이. 그 아이에게 다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나를 향해 나는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집은 성북구의 오래된 주택가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담장에는 넝쿨장이 엉켜 있었고 대문 안쪽엔 오래된 감나무가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철제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이 넓게 펼쳐졌고 정갈하게 쓸린 잔디 옆으론 작고 단정한 화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로 2층 규모의 양옥집이 서 있었고 그 외관만 봐도 이 집의 생활 수준이 단박에 짐작이 됐습니다. 이런 곳에도 내가 필요하긴 한 걸까라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50대쯤 돼 보이는 주방 관리 아주머니가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요. 정숙 씨 맞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신발을 벗고 따라 들어간 집안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가죽 소파와 큰 책장이 정돈되어 있었으며 실내엔 먼지 하나 없이 윤이 나 있었습니다. 이 집엔 가정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림을 총괄하는 분이 따로 있었고 청소 전담 아주머니, 가끔 정원 손질을 하는 외부 일꾼까지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가장 조용하고 뒤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2층에 계신 어르신 식사와 생활 챙기면 돼요. 뭐 거창한 건 없어. 약 챙기고 잠자리 봐드리고 말벗도 조금. 몸은 많이 불편하신 건 아닌데 나이가 나이니. 아주머니는 그렇게 설명해 주었고 나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서의 내 역할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꼭 필요한 무엇이었습니다. 2층 방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시계 소리만이 정숙한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계십니까? 실례합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한복 저고리를 입고 앉은 80 중반쯤의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렸고 손엔 오래된 성경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새로운 아인가? 예, 어르신. 정숙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게 인사였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식사를 챙기거나 외출하는 것이 점점 힘겨워지는 상태였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뭔가 오래 묵은 쓸쓸함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처음 며칠은 거의 말이 없었고 나는 식사 시간에만 조용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방에 들어갈 때는 항상 들어가겠습니다라 말했고 나올 땐 식사 놓고 갑니다라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잠깐 눈을 감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존재로 움직였습니다. 식탁보를 다리고 머리빗을 닦고 약봉투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군가 말하진 않았지만 이 집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것이 내 임무였고 나는 그 질서를 조심히 배우며 내 자리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된장국에 들깨를 넣었더구나. 예, 어르신. 속이 더 부드러우실까 봐요. 그녀는 가만히 국을 뜨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 어릴 적 엄마가 그렇게 해줬다. 그 말이 짧은 듯 깊었고 그날 처음으로 나는 할머니의 눈에서 옛 기억이 머무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가끔 내게 짧은 말들을 건넸습니다. 어제는 꿈에 작은 애가 나왔지. 감이 빨갛게 익었는데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리더구나.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내게 물었습니다. 너는 애가 있니? 순간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국을 떠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딸은 딸이더라.
그 집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내 아이의 존재를 물었고 나는 그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미영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래전 복사해온 흐릿한 사진 한 장. 그 작은 얼굴이 내 어둠 속에 놓인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초겨울 바람은 차가웠지만 해는 따뜻했고 감나무 잎사귀들은 마지막 잎을 하나씩 떨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식사 후 마당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감이 다 떨어지겠네. 상현이는 언제 온다 했더라.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이름은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종종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아주머니가 할머니 방을 정리하며 상현 씨 오시면 좋아하시겠네요 라며 중얼거릴 때가 있었지요. 그 이름은 이 집의 아들이자 할머니가 긴 침묵 끝에 가장 자주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대문 밖에서 조용히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듯 정숙한 리듬. 마당에 내려선 발소리는 급하지도 느긋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부엌 창문 틈 사이로 그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검정 외투를 입은 남자.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와 조용한 눈빛. 그는 마당의 감나무를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를 처음 마주친 건 내가 2층에서 빈 찻잔을 들고 내려오던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중간에서 서로 멈칫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먼저 내 얼굴을 담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정숙 씨죠? 그의 말에 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종종 말씀하셨어요. 된장국 잘 끓이는 사람이라고.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려야죠. 어머니 덕분에 요즘 웃는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고 내게 처음으로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건넨 남자였습니다. 나는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내려오며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된장국 잘 끓이는 사람. 내가 누군가의 입에 올라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보다 수저를 천천히 드셨습니다. 얘는 상현이는 원래 말이 없는 아이다. 그 아비를 닮아서 그렇지. 그 말엔 아련한 온기와 섭섭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 얘기를 하더라.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국만 휘저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이다. 말보단 손이 먼저고 손보다 먼저는 마음이지. 그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는 국자 손잡이를 꼭 쥐고 속으로 중얼였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며칠 뒤 상현은 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저녁 즈음이었고 나는 마당에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나무 아래 멈춰 서 있다가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추운데 손 시리시겠어요? 나는 그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손에 든 이불을 털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 집 오래 계셨어요? 오래라기보다는 필요한 만큼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집이 오래 정숙 씨를 필요했으면 좋겠네요. 그 말은 내게 꽂혔습니다. 필요했으면 좋겠다고. 누군가의 말에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담긴 문장을 들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벽장 속에서 미영의 사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나도 내 삶을 한 장 더
더 넘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현은 가끔씩 어머니를 핑계 삼아 집에 들렀습니다. 봄이면 감나무 가지를 다듬는다며 왔고, 여름이면 방충망 고쳐준다며, 가을에는 김장 배추를 실어왔다며 들렀습니다. 그는 마당에 발을 디디는 걸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자주 부엌 앞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국은 뭔가요? 냄새가 참 좋네요. 고무 장갑 없이 설거지하시면 손 다 트겠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들이 오히려 긴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나는 그가 있을 때면 괜히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옷깃을 정리하고 된장의 짠맛을 조심했고 감나무 아래를 쓸 때도 어깨를 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몸을 가다듬어 본 것이 몇 해만이던가. 그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내 안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시장을 보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들깨가루가 다 떨어졌다고 하셔서 둘이 함께 종로 쪽 전통시장으로 향했지요. 그는 시장 안에서도 익숙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상무님 오셨네요 하며 고개를 숙였고 그는 짧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의아했습니다. 상무님이세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 네. 제 이름으로 된 건축회사 하나 있습니다. 주택 프로젝트 위주로 맡고 있어요. 어머니 집도 제가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장통을 빠져나오며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압구정 쪽 현장은 기초 들어갔죠? 외벽 마감, 이번 주 안에 샘플 다시 검토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무게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다가서도 되나 싶을 만큼 단단하고 분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표정은 한 번도 나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통을 벗어난 후 그는 다시 말없이 내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 씨 덕분에 어머니가 요즘 참 편해하세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삶에 다가오는 걸 더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손에 약간의 화상을 입어 반창고를 여기저기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에 들렀다가 그 손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연고를 꺼내놓고 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연고 병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약이 아니라 말없이도 건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겨울이 와서 마당에 눈이 쌓이던 날 할머니가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자주 떨어졌습니다. 나는 병실에서 그 곁을 밤새 지켰고 상현은 조용히 이불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 추운 병원 안에서도 나는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담요처럼 내 옆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병실 창밖으론 눈이 쉼없이 내렸고 하얀 세상은 조용히 내려앉은 작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음식을 삼키지 못하셨고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매일 같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정숙입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와요. 감나무도 다 하얗게 덮였어요. 그 말에 미동조차 없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내게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었고 나는 그분의 마지막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밤 상현과 나는 병실 구석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고 병실엔 기계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상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 씨, 어머니께선 당신을 참 좋아하셨어요. 나한테는 그런 따뜻한 말을 거의 안 하셨거든요.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름도 말도 고통도 남기지 않고 마치 이제 괜찮다는 듯 고요하게. 나는 엎드려 눈물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감사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존재로 기억되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알았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상현은 며칠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낯설지 않았지만 이번엔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이제 이름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놀랐지만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덧붙였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온 시간 충분히 견디셨어요. 이제 정숙 씨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이에요. 제가 그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은 청혼이면서도 내 지난 시간을 정리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미영이 찾으러 가요. 이젠 숨지 않겠습니다. 결혼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에 들어서던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빛이 내게 쏟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상현의 팔짱을 끼고 걷던 그 길. 그 길은 내게 다시 사는 길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종로 쪽 전통 한옥을 개조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은 상현이 직접 설계했고 정원이 딸린 조용한 구조였습니다. 나는 아침이면 마루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고 가끔은 그의 서재에 커피를 내다 주며 창밖의 설계 도면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모든 일상이 꿈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상현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제 미영이 데리러 가요. 그 집 다시 가야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름 없이 떠나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상현의 아내였고 내 삶의 이름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 이름으로 나는 딸을 다시 찾으러 갑니다. 검정색 승용차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논둑 옆에서 일하던 아낙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야? 저 차 저 집에 간다. 며칠째 비에 젖은 빨래처럼 고요했던 골목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차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이웃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정숙이 아니냐? 또 다른 할머니가 수건을 목에 둘러맨 채 말했습니다. 아이고야, 저 사람이 옛날 그 종갓집 며느리 맞나? 아니 근데 어쩜 저리 폼이 나나 사모님이 다 됐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정숙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자물쇠, 엉망으로 뒤엉킨 잡초, 그리고 문틈으로 스미는 곰팡이 냄새. 그 집은 한때 자신이 사람 이하로 존재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상현의 아내로 자신의 이름을 가진 여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상현의 물음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요. 문을 열자마자 마당 너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허둥지둥 걸어 나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퀭한 눈에 술 냄새를 풍기며 정숙을 보더니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정숙이냐? 그는 더 이상 종손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월에 휩쓸려 남은 껍데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곁엔 빈 소주병이 널려 있었고 바지 자락은 진흙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가 떨리는 손으로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정숙이 들어간 방 안에는 요양침대에 누운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반쯤 잠겨 있었고 손등엔 주사 바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영희야, 미영이 학교 갔니? 된장국 짜지 않게. 그녀의 입에서 정숙이라는 이름은 끝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베개 옆을 정돈하고 손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수년의 분노와 고통이 조용히 허물어졌습니다. 영희는요? 준호는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결국 아들 못 낳는다고 미영이 구박하다가 23년쯤 지나 돈 좀 챙기고 그 애 데리고 나가더라. 나중에 경찰 통해 알았는데 애는 위탁시설에 맡겨져 있었다더라. 그 여자 혼자 사라졌어.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가 미영이가 그 집에서 9살 무렵까지는 머물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버려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정숙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이젠 반드시 데려올 겁니다. 상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믿음과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과 상현은 서울로 돌아와 구청과 복지센터, 보건소와 아동기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김미영, 1971년생, 1980년 보호기관 위탁, 1984년 위탁가정 배정 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방과 후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확인했습니다. 정숙은 흰색 블라우스에 진한 남색 치마를 입고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몇 보였고 그중 한 명, 단정한 단발머리의 소녀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꺼낸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 속엔 웃고 있는 어린 미영과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 말했습니다. 엄마 맞으세요? 정숙은 대답 대신 미영을 안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과 기억을 껴안 듯 오래도록 말없이. 그날 저녁 셋은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숙, 상현, 그리고 미영.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미영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속에 어린 시절 어머니를 기다리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수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작은 생선 한 토막이 놓여 있었고 눈물 대신 웃음이, 사과 대신 고개 끄덕임이 오갔습니다. 엄마, 나 가끔 엄마 꿈 꿨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고마워요. 끝까지 나를 찾으러 와줘서. 정숙은 딸의 손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그리고 만나줘서 고마워. 밖에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꽃잎은 아스팔트 위에도 마당 안작은 풀잎에도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침묵, 그리고 아픔 위에 정숙은 속으로 천천히 움조렸습니다. 이름 없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